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습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오늘 정리할 두 문구를 마지막으로 정 파트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기 파트를 들어갈 건데, 이 정 파트 자체가 약간 한의학 총강의 별도의 파트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한의학 총강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냥 의미로 동의보감의 주요 문구들 위주로 정리를 한 건데, 아마 기 파트부터는 별도의 파트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 파트부터 기신혈 그리고 장상학설까지는 제가 초안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한의학 총강 편제에 따라서 거의 진행이 될 거고, 동의보감에서도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가끔 가미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의 한의학 총강 편제 위주로 가되 제가 조금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할 두 문구인데 일단은 주요 한자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한자를 살펴보면, 자, 일단은 제일 요런 게 조금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요런 거 뭔가 명사는 아닌데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나 이런 것들. 일단 얘는 뭐냐면 뭐뭐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의 이자입니다. 이인데, 사실 이 중국어에서는 이게 허사라는 어떤 허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한자들이거든요. 원래 이런 거 해석이 되게 난해하고, 요런 거 해석을 잘 해야만 문장에 조금 해석이 되게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가 나온 김에 한번 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이 허사대사전이라고 저도 이 허사대사전이라고 해서 허사 쪽의 해석이 조금 난해해서 제가 요거를 구매했었는데 되게 틈틈이 요런 거 나올 때마다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사대사전에 요 이해 용법이 대략 10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한번 그때그때 뽑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 뒤에다가 뭐가 오냐면 약간 도구나 어떤 수단이나 의지 같은 게 와서 뭐뭐를 뒤에 거를 가지고 뭐뭐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정임이라는 것은 요 뒤에 미라는 게 왔는데, 이거는 사실상 미자지만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면 그거예요. 음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음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뭐 한다? 정을 보한다. 그래서 이 보정임이가 요 첫 번째 요 용법에 되게 중요한 대표적인 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부차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오직이라는 용법으로도 쓰이거든요. 요 이가. 그래서 대충 그런 문구가 있거든. 당신이 집에 부족한 것은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오직 의뿐이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당신의 집에는 요 의라는 게 없단 말이지. 당신이 집 부족한 것은 오직 의뿐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뭐로써 보다는 오직이라는 뜻으로 약간 강조의 의미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는 뭐뭐에 어디 장소에라고 쓰이는 우자잖아요. 요거 뒤에 쓰이면은 어디라는 뜻으로 쓰여. 그래서 용법 하나를 써드리면은, 보세요. 우 뒤에 이가 나왔죠. 그래서 자,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 외워둬야겠죠. 전혀 위에 거들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용법이잖아. 그래서 요놈 어디에 라고 장소랑 흔히 결부되는 요 우자랑
이렇게 겸비돼서 사용이 되면 어디라는 식으로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뭐 때문에 라는 용법도 가끔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이 있거든. 2차 불화. 이것 때문에 화목하지 않다 이거지. 그리고 조금 더 긴 용법을 쓰면 이거 다 고서들이 나온 거예요. 군자는 이 언 이거 들거 첨가하다 할 때 거잖아요. 그래서 군자 좀 현명한 사람은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말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첨가하거나 등용하지 않는다 이거지. 여기서도 뭐뭐 때문이라고 쓰인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흔히 조금 간과하는 게 있는데 뒤에 방위라는 것들이 좀 흔히 오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뭡니까? 이상, 이하, 그리고 이북, 이남 이런 것들 있잖아. 방위라는 거 오면은 그냥 요 방위랑 겹쳐져서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요 이자는 요 5가지 용법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난해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거예요, 요거. 자, 이거는 뭐냐면 사전을 보면 단술, 한자로 하면 뭡니까? 감주, 달다, 음은 레예요, 레. 자, 이거는 약간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막걸리 같은 곡주 있잖아요. 곡식으로 담그는 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 과정을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곡물에다가 이 곡물을 발효시키는 곰팡이 군체 있잖아. 그거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 곡물에 누룩을 넣고 놔두면은 이 곡물 특유의 구성 성분인 녹말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면서 단맛이 나는 거지. 이 과정을 당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당화작용.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당으로부터 드디어 발효가 되면 뭐가 돼? 에탄올이 되는 거지. 술이 되는 거야. 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막걸리 같은 술이 탄생되는데 결국 제일 먼저 거치는 건 뭐예요? 일단은 단맛이 먼저 나. 그 다음에 쌉싸름한 술맛이 나면서 술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즈음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누룩을 어떻게 팔팔 끓여서 얘를 살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톱이 되겠지. 여기서 스톱이 되면 에탄올은 되게 조금만 만들어지고 술은 되게 조금만 만들어지고 되게 단맛이 나겠죠. 아니면 아예 에탄올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당 성분만 많이 있는 상태에서 팔팔 끓여서 누룩을 없애버리면 순수하게 단맛만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에탄올이 이게 사실상 당이 만들어지고 또 에탄올로 발효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돼요? 뭐 칼로 못 자르도 완벽하게 딱 자르지 못하겠죠. 어느 정도 에탄올은 다 섞여 있겠지. 근데 이 에탄올의 함량이 1% 미만이라 사실상 음료로 볼 수 있는 정도는 단맛만 나는 거니까 이걸 바로 식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조금 더 에탄올화되는 발효되는 과정이 진행돼서 에탄올이 3% 전후인 경우 이거를 바로 감주라고 합니다. 감주. 그래서 보통 막걸리가 6도 전후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술이 되는 거지. 곡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혜와 곡주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에탄올 농도도 중간이기 때문에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긴 하는데 단맛은 막걸리 같은 것보다 훨씬 세겠죠. 식혜보다는 약하고. 이런 거를 감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감주는 안 먹어봤는데 사실상 이 관계에서 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거의 단맛은 식혜랑 비슷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맛이 들어갔겠어요. 약간의 그 미세한 에탄올의 쌉싸름한 맛이 첨가가 됐겠죠. 그거를 감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감주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감주. 그냥 막걸리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지. 그지? 나중에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 뭐 맛은 대충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단술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한자가 갖고 있는 요 단맛은 결국 뭐겠어요? 어떤 포도당이나 식혜가 갖고 있는 그런 단맛이라고 보면 되겠죠. 딱 직관적으로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처음에 이런 술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뭐 처음에 우연히 발견했겠죠. 근데 그거를 우연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그 발효에 대해서, 그지? 이 발효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사실상 부패랑 별 차이 없는 기전인데 그게 맛과 향이 좋으냐 아니냐,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냐 그 정도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약간 결과론적으로, 그죠? 발효랑 부패는. 자, 그래서 이 단술, 달달레자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요거는 뭐냐면 무성하다, 답답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향기롭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향기롭다, 욱자예요, 욱. 그래서 레욱이야, 발음도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계속 쭉쭉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편안하다, 뭔가 평온하다, 고요하다, 념자야, 념. 그리고 쭉 보면은 얘 바로 옆에 있는 담. 얘도 편안하다, 평온하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담자인데 얘는 되게 특이하게 얘랑 다르게 되게 정반대되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참담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참담하다 뭐예요? 되게 끔찍하고 그런 어떤 뭔가 절망적인 상황 있잖아. 그때 느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되게 상반되는 그 두 가지 감정을 다 보유하고 있는 한자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가 이렇게 조합돼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결국 뭔가 극도로 정적이고 뭔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그런 상태를 이 염담은 의미를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요거 가. 이거는 뭐냐면 심다. 곡식을 심다 가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바로 옆에 얘는 심다와는 반대되는 거두다, 수확하다 라는 색이야. 그래서 거두기 때문에 뭔가 아끼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는 가색이라는 것은 결국 심고 수확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 가색이라 하면 우리가 쌀이나 보리 같은 어떤 우리의 주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곡물을 농사 짓는 것 자체를 가색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요거는 끓이다 자예요. 끓이다 자. 888 끓이다. 삶다. 끓이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한 용법이 있던데, 고사성어인데 분금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검은고 요건 학이잖아요. 검은고를 땔감으로 쓰고 학을 팔팔 끓여서 삶아 먹어버리는 삼계탕처럼.
어떤 겁니까, 결국? 뭔가 고고한 미를 모르는 야만적인 그런 행동을 분금자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자, 학을 삶아버린다, 자자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죽입니다. 죽 말 그대로 죽, 닭죽, 전복죽 할 때 죽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밥 반자, 밥반입니다. 밥반. 그래서 반찬할 때 반자도 요거고, 우리가 일상 다반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반사의 반자가 밥이에요. 그럼 요건 뭐예요? 차다거든. 그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되게 일상적인 일을 다반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시, 일, 반에 요 반자도 밥 반자인데, 이거는 뭡니까? 시가 숟가락이거든. 그래서 숟가락 10번 떠서 밥 한 공기를 만든다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명이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흐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가 샘솟다. 그리고 얘도 끓다라는 뜻이 있어요. 끓다, 곤자로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둥글다, 둥글게 모이다, 그리고 빗다. 단자입니다. 둥글다, 둥글게 모이다, 빗다, 단. 그래서 다 그 둥글게 모이다, 둥글게 빗다라는 어감으로부터 경단 있잖아요. 경단을 떠올리시면 되고, 모이다라는 거는 용법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 단체, 집단, 단결하다 할 때 단자가 다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모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는.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 다음 문구의 제목인데 요 유자입니다. 유. 자, 유는 뭐냐면 남기다, 전하다,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유인데, 즉 유산, 재산을 남긴 거죠. 유적은 뭡니까? 남은 뭔가 자취, 역사적으로 남은 자취를 유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다라는 뜻인가요? 여기서 유자는. 그리고 보통 전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전하다. 대표적인 책이 그거예요. 삼국유사. 삼국시대부터 뭔가가 전해지는 여러 사실, 이야기들을 삼국유사라고 제목을 붙인 거지. 그리고 또 전해지는 대표적인 건 뭡니까? 유전. 유전이죠. 살아보니까 진짜 이게 유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유전이 미치는 영향이, 유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래서 약간 이거는 너무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원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거긴 한데, 이 유전의 어떤 비중이 뭐 탈모든 유전병이든 뭐든 너무 조금 지대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 같아.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 때마다. 그 다음에 이 유자가 버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유기하다, 유기견 할 때 유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통하다, 트이다, 그리고 성기다라는 뜻은, 성기다가 뭐예요? 물건과 물건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틈이 벌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성기다라고 하는데, 이 소자가 약간 그런 뜻입니다. 물건 사이가 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방 맞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소방 맞다는 뜻의 이 소자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을 굳이 해석해 보면 뭐랄까, 사이가 조금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부부관계 사이가 좀 벌어지고 서로에게 정이 없고 야박해진 거지. 그거를 소방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요거 흡입니다. 합하다라는 뜻으로 또 있지만 함께 이렇게 뭔가가 화끈하게 일어나는, 한꺼번에 일어나다라는 뜻의 흡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자는 더 정리를 했고, 두 문구에 일단 해석을 한번 쭉 읽어보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자, 내경에 기재된 정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은 곡식으로 대표되는 음식으로부터 화생이 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체내의 정이 부족한 자는 오미를 지닌 음식으로 보충을 하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연을 해보면, 달고 향기로운 맛을 지닌 음식을 정을 효율적으로 다량으로 화생하지 못하며 오직 정적이고 평온한 맛을 지닌 음식만이 정을 고효율 높게 신속하게 보충해 줄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아까 말했던 염담지미입니다. 되게 정적이고 평온한 맛. 계속 읽어볼게요. 홍범에 기재된 오미를 보유한 음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고 수확하는 과정, 즉 가색이죠. 가색을 통해 감미를 보유한 음식인 곡식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자, 세간의 모든 음식물 중에서 오직 오곡만이 편중되지 않은 올바른 맛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곡과 같은 싱겁고 담백한 맛을 보유한 음식만이 정을 가장 잘 길러낼 수 있다. 위에서 한 얘기, 여기서 한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죽이나 밥을 끓일 때 보면, 잘 살펴보면 가운데에 둥글게 모여서 보글보글 샘솟고 있는 양상으로 끓고 있는 걸쭉한 즙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곧 쌀과 같은 곡식에 정미가 액체 형태로 모여 있는 것, 정액으로 곡식 중에서도 이 정미를 먹어야만이 정을 가장 잘 화생해낼 수 있으니 한번 먹어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유설정 속심인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생리적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마 장상학습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주단계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지. 군나와 상화 그리고 정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는 틈을 틀어막아 저장하는 생리적 내용인 폐장을 주관하는 장부는 신이며, 막힌 곳을 소통시키고 밀착된 곳에 틈을 만들어 새어나가도록 하는 생리적 작용. 아까 그 소박 맞다 할 때 소자잖아. 소설을 맡고 있는 장부는 간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죠. 하나는 꽁꽁 틀어막는 생리적 작용이고, 하나는 뭐예요? 그 틈을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빠져나가게 하는 생리적 작용이거든. 그래서 이렇듯 상대적인 생리적 작용을 주관하는 이 두 개의 정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거지. 뭔가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얘네 둘 사이에도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둘 다 상화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생리적 조직들하고도 뭐 어떻게 연결이 돼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초의 심에 종속되는 양상으로 심과 되게 밀접하게 연기되어 있다는 게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상화를 보유한 두 장이 종속된 심에는 상화의 원천인 군화가 존재한다 이거지. 뭔가 딱 봐도 되게 중요해 보이죠? 즉, 간과 신은 공통적으로 얘네 둘은 상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 심이라는 것에 종속돼 있고, 이 심에는 군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심에서 군화라는 어떤 상화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스파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럼 군화가 결국 먼저 발동이 되면 상화가 속발적으로 발동이 되겠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군화는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쉽게 동한다. 동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불꽃이 격해지는 상태로 비유죠. 돌입하게 되니, 이처럼 군화가 내포된 심이 동해서 군화의 불꽃이 격해지면은, 이 격해진 군화의 양상이 아까 여기 연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군신과 간신과 해부 생리적으로 연계된 경로를 따라서 간과 신으로 전해져 상화 또한 동하게 되고, 상화의 스파크가 튀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렇게 상화가 동하게 되면, 상화가 동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신의 맥중에 잠겨있던 정이 명문을 향해 저절로 달려나가게 되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생리적 내용입니다.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전신의 맥중에 이렇게 잠겨있던 풀려있던 정이 하복부를 통해 달려가잖아. 지금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해소되지 않고 누적됨으로써 상화가 드디어 엄청나게 불이 커진 거야. 그러면 직접적인 음양교합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생식지정이 체위로 흘러 새어나가게 돼버리는 거지. 이거는 병리적 상태인 거죠. 어떤 정식적인 어떤 음양교합이나 자위행위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병리적 상태인 거죠. 그런 거를 여기 나오는 유설정, 유정과 설정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성인들이 심을 신중히 가다듬어 기르라는 말을 한 것이니 그 뜻이 아주 미묘하다. 즉 상화와 심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심에 먼저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게 상화로 전달되고 이게 결국 유정이나 설정 같은 병리적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자, 정이라는 사실상 생리적으로 가장 최중요 물질이거든요. 왜? 체내에 머무르면 모든 생리적 기능을 유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이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물질이잖아. 이러한 생리적 최중요 물질은 일반적으로 뭘로부터 화생이 된다는 겁니까? 음식으로부터 화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중요해요. 정은 고유의 어떤 성상이 있어. 어떤 성상이 있습니까? 고밀도, 고압축성. 그래서 꾹꾹 눌려있기 때문에 모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성상을 띠겠죠. 그러면 정은 요런 성상을 띠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정 특유의 요런 성상을 고려를 하면은 모든 음식으로부터 다 정이 동일한 비율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요런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일수록 정을 더 고효율적으로 정으로 변환이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음식의 성상에 따라서 동일한 그램수를 섭취를 하더라도 정으로 전환되는 비율 자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음식의 2대 요소가 뭡니까? 결국 맛과 향이잖아. 이러한 맛과 향이 자극적일수록 반대는 뭡니까? 담담할수록 어떻게? 모난 성분은 자극적인 음식은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담담한 음식은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으로의 전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 음식은 모난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고, 담담한 음식은 모난 성분을 적게 갖고 있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술의 생리 파트에서 그 맛 고유의 어떤 그 변화성, 경향성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죠? 이러한 정 고유의 고밀도 고압축성, 지금 요거는 요거랑 연결이 된 거고, 이 정 고유의 고밀도 고압축성은 그 오미 중에서 감미의 효능 기억나십니까? 어떤 중심이나 표보다는 리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구심성 역할이 되게 강력했잖아요. 이 감미는. 이거랑 뭐랑 상통해요? 정특유의 고밀도 고압축성이랑 감미 고유의 구심적 변화 경향성이랑 상통하잖아.
그래서 결국 요 두 가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음식으로부터 정이 화생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효율 높게 고효율적으로 정으로 전환되는 음식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돼. 뭔가 되게 담담해야 돼, 맛이. 맛과 향이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밍밍해야 되면서 굳이 맛을 가진다면 감미를 가져야 돼. 단맛을 가져야 돼. 자, 이거 뭡니까? 처음 먹을 때는 뭐 별 맛도 없고 밍밍한데 좀 씹다 보면 은근히 단맛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는, 주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바로 뭡니까? 곡식이죠. 쌀, 보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정으로의 전환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딱딱 끊어서 뭐 달고 향기로운 맛을 지닌 음식을 정을 생성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끊으면 안 될 것 같아. 얘네도 정을 화생해 줄 수 있긴 한데 그 전환 비율 자체가 이런 담담한 감미를 지닌 곡식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나중에 다루긴 할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생리적 장상학설 관점에서 두 가지 장부의 생리적 기능을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간 특유의 소설 기능, 그리고 신 특유의 폐장 기능을 언급을 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간은 목과 연결된 소설 기능, 소설작용, 생리적 소설작용, 뭔가 막힌 거를 막 비집고 들어오고 뚫어내려는 그런 작용들 있잖아. 생리적 차원에서 그런 작용들을 담당을 하고, 신은 뭡니까? 결국 수와 연계된 폐장. 이 소설작용과 정반대되는 뭔가를 꽁꽁 틀어막고 막고 그런 기능들 있잖아. 그런 기능들은 신이 주관을 한다 이거지. 즉 얘네들은 이 두 개라는 상대적 작용을 주관하기에 전혀 되게 상반되는 장부처럼 보이는데 공통점이 존재하더라 이거지.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상화를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어떤 생리적인 도화선, 경로를 통해서 원조의 불꽃인 군화를 보유한 심과 연계가 되더라겠죠. 어떤 도화선을 통해서. 그래서 심의 군화가 스파크가 확 튀면 이 도화선을 통해서 간과 신이 자극이 되고, 그럼으로써 상화가 활활 타오른다 이거지. 이런 생리적 기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걸 이해 못 하시면 나중에 병리적 그런 내용에 접어들었을 때 그냥 다 암기를 하면서 재미없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 그런 과정 자체를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의 군화가 점화가 되고, 그 이후에 상화가 폭발하는 양상으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아까 별다른 자극 없이 정이 새어나가는 그런 병리적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정이나 설정이라는, 이건 뭔가 버려버린 거, 이거는 새어나가는 거죠. 비슷한 뜻이죠. 설정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는데, 얘네는 그럼 어떤 상태였어요? 얘네는 이미 사정만 안 했을 뿐이지 상화가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상황이야. 만성적으로 상화가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의 군화, 스파크만 첨부되더라도 이게 주체 못하고 터져버리면서
사정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거 영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있거든요. 아메리칸 파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메리칸 파이 1에서 그 되게 어수룩한 남자 주인공 있잖아. 남자 주인공이 그 학교 퀸카랑 어떻게 해서 거의 그 야식꾸리한 분위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냥 혼자 사정을 해버리거든. 약간 이런 거지. 몸이 원래 이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한 자극을 안 했음에도 사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머신을 명문화를 조금 꺼주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요 과정을 고려할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군화가 점화되고 나서 상화가 촉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심해 군화를 우선 안정시키는 치료법을 써야 됩니다. 심해 군화를 약간 억눌러주는 그런 치료법을 써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미소요산이 여러 가지 처방이,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이 되게 여러 가지 처방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화병에 쓸 수 있는 처방 구성이 있어요. 뭐 작약백출, 지모지골 비상기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거든. 그것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루나 이런 유정, 설정 요런 쪽에 되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루 쪽으로 오면 요거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 처방을. 그래서 요거를 쓰는 이유도 뭐다? 심해 군화를 먼저 꺼뜨리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거는 뭐냐면 보면은 유정과 설정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요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약간 한자의 의미를 고려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게 중증이다, 어느 게 경증이다 이렇게 조금 갈리는 느낌이 있어요. 의사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좀 애매할 때는 그 용어 자체에 한자의 용법이나 이런 거로부터 유추하는 게 애매할 때는 가장 조금 그래도 정확하더라고요. 그럼 유정과 설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면, 자, 한자를 잘 보면은 유정 같은 경우는 결국 한자가 뭡니까? 이게 버리다 유거든. 마치 버려버리듯이 아무런 억제 기전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쭉 나와버리는 거지. 근데 설정은 뭐냐면 이 설정가 뭡니까? 뭔가가 막고 있는데 새어나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새어나가는 것이기에 뭔가가 나가지 못하게 억제하는 기전은 조금 남아있어. 근데 그게 새어나가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급동이나 설사를 참을 때 그 느낌 있잖아. 버티긴 하는데 이거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 되게 쉽게, 그거를 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정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지 하면서 싹 나와버린 거고.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유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하더라고요. 몽정과 같이 무의식 상태에서의 사정으로 간주를 해서 이거를 경증으로 보는, 이거를 조금 더 경증으로 보는 관점이 많아요. 만약에 이거를 몽정에 국한시킨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 다 멀쩡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러면 설정은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최소한의 어떤 막아내려는 힘은 존재하잖아. 억제 기전은 존재하고 있거든. 그죠? 그런데 유정은 이러한 최소한의 억제 기전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똥오줌 줄줄 지리는 거랑 비슷하게 정이 새어나가는 거라고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보면 되지. 그렇게 보면 어디가 더 중증이겠어? 얘가 더 중증이겠지. 얘는 경증이고. 그래서 이 유정과 설정의 의미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억제 기전이 존재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존재하느냐 정도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경중의 구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증상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걸로 이 정 파트에 대한 정리를 끝낼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